이 채널은 여러분 개개인의 감상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영화를 어떻게 보았건 여러분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것은 정해진 답을 논하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많고 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꼭 부디 제발 참고하세요. 아이유는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킹갓 제너럴 엠페로 충무공 마제스티 체지스틱 최고 존엄이시니, 이 영상은 감히 일개 인간 따위가 갓지은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출연한 영화에 대한 감상을 논하는 자리일 뿐임을 70억 유엔화 회원분들께서는 깊이 참고해 주시면 감업할 따름이겠습니다. 제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처음 본 것은 공개인형이었습니다. 배두나 배우 주연의 영화로 소위 말하는 더치와이프가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영화로, 솔직히 말해서 전혀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영화가 너무 슈르했거든요. 마치 박찬욱 감독의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를 봤을 때의 느낌이었는데, 나름의 세계관을 토대로 이야기를 전한 것 같은데 너무 딴 세상 같아서 몰입하기는 힘든 그런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영화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걸어도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등. 사실 고레에다 감독은 선정하는 주제의 폭이 넓지는 않은 감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좋은 영화를 만들기란 쉽지 않은데 그걸 해내는,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는 일본 영화계의 마지막 희망이란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좋은 감독이죠. 그 중에서도 브로커는 범죄와 연관지어 전통적인 가족상을 해체하고 당연시 여기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게 만든다는 점에서 2018년 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어느 가족과 비슷한 결의 작품입니다. 특히 이 주먹 인사는 어느 가족에서도 주요하게 쓰이던 장면이라. 네. 비슷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연출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고레에다 감독의 시그니처는 어딘가 망가진 듯한 인간 군상을 차갑게 따라가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따뜻한 메시지를 잃지 않는 이 절묘한 밸런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브로커는 이 리듬이 많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과 관계없이 브로커만 살펴보아도 차갑고 무거운 영화의 초중반부에 비해 후반부는 막연한 인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국의 마약 중개상에 대해 다루며 마약의 부작용, 암암리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등을 심각히 보고하다 말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약 중개상 친구들이 앞으로는 마약을 팔지 않기로 저희 그알팀과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라면서 엔딩 멘트를 치는 상황이 브로커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에 대해 꾸준히 다뤄온 감독이고 어느 가족이라는 유사한 영화가 있었음에도 더 열화된 느낌의 영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계속 언급하는 어느 가족이란 영화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크게 흥행을 한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다른 영화의 해설을 먼저 진행하고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어느 가족을 보셨거나 관련 내용이 궁금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타임바 정리해 둘 테니 바로 브로커 리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I don't let you eat. 私も同じだ。시바타 우사무와 그의 아들 쇼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쇼핑에 나섭니다. 쇼핑을 끝내고 집에서 먹을 고로케 구입에 나서는 시바타 부자. 계산이란 걸 할 줄은 알았군요. シャンプー忘れた。いや、今度しよう。寒いから。 그렇게 장보기에 깜빡한 물품을 생각하며 집으로 가던 중 추운 겨울날 집 밖에 나와 있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는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오사무. 나 코로케 食べる? 코로케 食べるか? 그렇게 샴푸 대신 엄한 걸 주오게 되죠. 물론 이때까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それ食べさせたら返してきなよ。今日外寒いんだよな。明日でいいんじゃないのか。ダメだよ。うち汚しじゃないんだから。 그런데 아이가 너무 말랐다며 팔 좀 보자고 걷어낸 소매는 何どうしたのこれ転んだ。痛い 그리고 아이의 몸에서 보여지는 학대의 증거. 그러고 보니 이날은 샴푸를 다시 가져오기엔 너무 추운 날이었습니다. 110番カレー前に返してきなよ。 하지만 동정도 잠시 시바타 가족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경찰이 엮이는 건 더더욱 사양인 상황. ちょっと見てくるわ。 시종일관 아이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던 노부여가 무너지면서 그렇게 이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漏らしちまったか。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 건설 현장 일용직에 나서는 오사무와 세탁 공장에서 일하는 노부여. 飛んでった飛んでった飛んでった 사회복지사의 방문에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복지사가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이 샛길로 빠져나가는 아이들. 金子さん家のおばあちゃんね、結局アパートを移ったんですよ。家で勉強できないやつが学校へ行くんだ。一人暮らしはさ、何かと大変だからね。私がここ立ち退いたらあんたいくらもらえんだ 학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학대받은 가정에서 주워온 유리는 그렇다 치고 왜 쇼타까지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초등교육은 의무기 때문에 학비도 면제일 텐데요. 쇼타의 말처럼 집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간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는 걸까요? 조금만 장면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몸은 솔직하죠. 쇼타는 아이들을 지그시 바라보고 지나간 뒤에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부러운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 쇼타가 솔직하지 못한 아이란 점과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동네 슈퍼로 향하는 쇼타와 유리. 간식뿐만이 아니라 어제 사지 못한 샴푸도 챙기는 알뜰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쇼핑을 마친 뒤 아지트로 돌아와 상처에 대해 묻는 쇼타. どうしたのそれ。転んだ。やけどだろ。ママ優しいよ。お洋服も買ってくれるもん。 이렇게 엄마를 커버하던 유리지만 どうする？帰る？ 집으로 보내준다는 말에도 유리는 자기 발로 쇼타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온 가족이 모인 저녁. あ、お風呂できてるよ。何おふ本当に暑いよ。 おいしい 밀개떡이 더 있지만 밤에 또 실례를 할까 노부여가 걱정하자 할머니는 手出してごらん塩？ね名所に聞くんだよねこれ昔これで治ったみんな 한편 건설 현장에 나갔던 오사무는 다리가 다쳐서 돌아옵니다. これもうじゃあ1ヶ月くらい仕事無理？ 사람이 다쳤지만 일을 못하게 된 걸 신경 쓰는 노부여와 いや労災降りるって日雇いでもね。いやまあ多分。本当に？ 다치자마자 산재부터 알아보고 온 오사무. 그 남편의 그 부인이네요. 일용직을 하는 오사무, 세탁 공장에서 일하는 노부여. 그럼 아키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なんだこれ土手ごろって何 童貞ゴール父が見えるニットのワンピース着て 동정을 죽이는 니트 스웨터, 소위 스케베 니트.
슈오타라 불리는 물건으로 영화가 개봉한 2018년의 직전인 2017년경에 일본 웹에서 크게 유행하던 물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고증에 충실하지 못했다 생각하는 단점으로 보시다시피 옆라인이 살짝 보이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주요한 용도이지 작중 아키가 묘사한 동작에는 전혀 맞지 않는 복장입니다. 복부부터 목까지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걸까요? 고레다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각 자료를 동반한 해명을 아무튼 아키가 일하는 분야의 견적이 나오죠. 당연하게도 아키는 업소에서 가명을 쓰고 있었는데 なんでさ、さやかにしたの？なんでって？意地が悪いね。 사야카란 이름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입니다. これ何？ 한편 노부요가 가져온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슈오타. 이게 뭐냐면 노부요가 직장에서 득템한 넥타이 핀이었습니다. あ、ネクタイピンあげるよ。偽物だけど。 짝퉁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은 니세모노라고 언급하는데 짝퉁이란 뜻도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짜라는 의미로도 응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가짜가 작품을 관통하는 주요한 키워드로 작품 곳곳에서 등장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あげない。ババアの年金月に7万ぐらいなんだろ? 쇼타는 이 가짜 넥타이 핀을 소중히 보관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명품을 모방한 가짜일 뿐인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된 셈이죠. さやかさん下に2枚重ねてるとお客さんからクレーム来たからね偽パン脱いで 유튜브의 제멋대로인 노딱 기준상 움직이는 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경찰서에서 신문할 때 등장하는 매직 미러 있잖아요. 한쪽에서만 보이고 반대쪽은 안 보이는 거울. 조금 덜 불투명한 매직 미러가 설치되어 있고 기본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가 어떤 동작을 해달라는 지명이 들어오면 타이머의 시간 동안 해당 동작을 해주는 업소인 것 같네요. 인간의 이상 성욕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업소 자체는 그렇다고 치고 코로나식 사회적 거리두기 특화 업소인가 싶기도 한데 학생인 아키가 이런 일을 하는 장면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늘 그렇듯이 궁금한 건 못 참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일본은 미친 나라였어요. 영화에서 등장한 것은 JK 비즈니스 계열의 JK 견학클럽이라는 부류의 가게로 JK란 여고생의 약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고용할 수 있는 걸 악용한 방식으로 영화에서도 성매매 업소가 아님은 언급됩니다. 下着指連の打ち切りしたからそこちょっとね加減してバレたらマジ店潰れるからねよろしく 즉 여고생과 대화를 하거나 여고생이 무릎 베개를 해주고 귀를 파준다거나 하는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소위 말하는 JK 비즈니스로 당연하지만 메뉴에는 없는 특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암암리에 있다고 합니다. 2016년의 보고서를 잠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JK 비즈니스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대답만 9%, 작성 당시 기준으로 1.4만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는 이 JK 비즈니스가 10대들의 유행어로 뽑혔을 정도며 UN에서 JK 비즈니스를 금지하라는 권고를 일본에게 직접 전했을 정도니 생각보다 큰 사회적 문제인 셈이죠. 2015년에 관련 법령이 시행되었지만 JK 비즈니스 자체가 아니라 특정 행위만 처벌하며 그마저도 6개월 영업정지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치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하게도 2022년 현재도 JK 비즈니스가 존재한다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네요. 물론 미국에도 슈거데디라고 해서 대학 등록금을 위해 스폰을 받는 사회 문제가 있고 한국 역시 일부 성인용 역캠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하나로 일본이란 나라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미성년자란 점을 매력 요소로 어필하며 성적으로 이용하는 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 씁쓸해지네요. 私も授業サボっちゃいましたよ。 영화 내에서도 학생임을 어필하고 있으니 장면이 주는 불편함이 곧 JK 비즈니스에 대한 저격이라고 봐도 무방한 순간입니다. 왜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느냐?
조금 과장하면 브로커의 탄생 배경이 이 장면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일본의 어두운 단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고도 정부의 축하가 없었고 일부 우익 정치인들은 일본의 수치라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가족 이후에 찍은 영화들인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 브로커 모두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제작비를 지원받아 촬영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영화로 돌아가 봅시다. 아키는 일하고 할머니는 파친코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이 콩가루 집안은 이제 유리에게도 쇼핑을 돕게 합니다. 그런데 쇼타는 이런 상황이 썩 내키지 않나 봅니다. 2人でもできるよ。こいつ邪魔。そんなこと言うなよお前。お前の妹だぞ。妹じゃないよ。 그렇게 낚싯대를 훔쳐 집에 도착한 시바타 일가. あってもさ、ちょっとは入れたらいいじゃん。焦るでしょ? 어우, 맵다 매워. 싸우고 난 뒤 쇼타가 돌아오지 않자 유리는 문가에서 쇼타를 기다립니다. 帰ってくる？ユリのせいじゃないよ。 노부요는 그런 유리가 의아하죠. 産まなきゃよかったって言われて育つとさ、ああはならないよね。 결국 쇼타를 찾으러 오사무가 출동. いたゆりもな、なんか役に立った方があの家に居やすいだろ。な、ゆりはお前の妹。そうだよ。そうだ。 주호나인 유리가 이를 도와야 같이 살기에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 그런데 유리에 앞서 오사무의 일을 돕던 것은 쇼타였죠. 말인즉슨 じゃあな、俺はお前のいい。いやほら 쇼타 역시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쯤에서 가족가게 도를 한번 훑어보고 가자면 가족의 성씨인 시바타는 할머니인 하치에와 손녀인 아키의 성씨입니다. 그런데 아키는 하치에의 전 남편과 후처 사이의 자식의 딸, 즉 하치에와는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長谷さんもさ、よく息子さんと相談してね。あ、博多でしたっけ? 하치에에게도 자식이 있지만 연을 끊고 살고 있고요. 이 하치에에게 나오는 연금이 가족의 주요한 자금으로 てめえで稼いだるみたいなことやってや。ああ、面倒見てやってのこっちじゃねえか。 My father, 오사무와 my mother, 노부요가 각각 일을 해서 생활비를 보태고 and my brother. 쇼타 역시 주오나이죠. 여기에 유리까지 더해져 어느 가족이 완성됩니다. 즉 이 집안엔 피나 법적으로 이어진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이들을 가족으로 볼지 그렇지 않을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게 유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다음 날. 부모는 끝까지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어린이집의 신고로 적발. 그렇게 뉴스에 쥐리의 실종 신고가 흘러나옵니다. 아이의 발음이 세서 쥐리가 유리로 들렸던 거죠. 갑작스런 뉴스에 당황한 오사무. こっから一人で帰れるか？あ？無理だよ、そんなもん今さら。どうする？ 찌질하죠. 그런데 이 찌질한 점이 어느 가족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든 끊어줄 수 있는 얄팍한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은 관계. 戻るって言うと思ったけどね。選ばれたんかな、私たち。 그럼에도 지속되는 가족이라는 점이 재밌으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게 하죠. 이렇게 주리 스스로의 의지로 남기로 결정하고 머리를 자르고 이름을 린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이어져 있는가? 라는 질문은 계속되죠. 네, 노부요さんとさ、いつしてるの? 확실히 새벽잠이 적을 할머니에 밤일을 하는 아키, 학교에 가지 않는 두 아이까지 오사무와 노부요가 각각 일까지 하는 걸 생각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이들이 대시를 할 수도 없을 테고 도저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俺はもう別にもうそういうのはいいから。ここでつながってんだよ。ここで。ここじゃねえんだよ。やめてよ。 유머 감각이 뭐 유니크하시네. 물론 뭐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러기 힘들죠. どこでつながってると思ってんだよ。お金普通は 우린 보통이 아니라며 웃어넘기는 오사무. 한편 쇼핑에 나선 다른 가족들은 そんな入んないよ。来てちょっと待ってさ。 특수한 쇼핑은 오사무만의 취미가 아닌 가족 전통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가족을 벙찌게 만드는 린의 한마디. 欲しくないの？なんで？ 叩かない？後で叩かない？ 그렇게 쇼핑을 마치고 등장하는 게 이 장면입니다. 엄마에게 다리미로 학대당했을 린과 가정폭력에 의해 같은 흉터를 가진 노부요. 大丈夫だよ。もう治ったよ。ありがとう。 이제는 다 나았다는 노부요의 말에도 고개를 저으며 걱정스레 계속 상처를 보듬는 린. 개인적으로 어느 가족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남는 건 가족뿐이다 라는 말은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진짜 가족에 의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이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입은 상처를 서로 보듬는 가짜들의 모습이 더 진짜같이 느껴지는 순간이죠. 목욕을 마치고 주리로서 입고 왔던 마지막 흔적인 옷을 태우는 가족. 好きだから叩くんだよなんてのはね、嘘なの。好きだったらね、こうやってやるの。 그렇게 린이 가족이 되고 얼마 후 왜? 그래 야를 이모더니 사셨네요. 서양에는 버찌씨 아저씨, 위그든 씨가 있었다면 일본에는 쭈쭈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알고도 넘어가준 데다 여동생은 시키지 말란 조언까지 받게 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쇼타. 쇼타가 고민에 빠진 한편 노부요 역시 수난을 겪게 됩니다. 회사가 긴축 재정에 들어서게 되면서 호봉이 높은 둘 중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회사의 이런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져 있는 노부요에게 친구는 뼈아픈 말을 던집니다. 뉴스. 미쳤단다. 회사 내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며 서로의 뒤를 봐주던 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도 잘 아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 결코 넉넉하지 않은 노부요의 상황상 꾸준히 월급이 나오는 이 직업을 포기하는 것은 생활 전반이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내키지 않아 있고 주워왔을 뿐인 아이에게 지켜야 할 의무도 없죠. その代わり喋ったら殺す。 하지만 노부요는 린을 선택합니다. 그 시각 하치에는 전 남편의 집에 들러 죄를 올립니다. お父さんの前の奥さんってあなたに何の関係があるの？そうだけどさ。 참고로 이 집은 가출한 아키의 집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겐 알리지 않고 하치에가 아키를 돌보고 있는 셈인데 아키에겐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あ、行ってきます。さやか、晩ご飯は？何？ 아키가 업소에서 쓰는 이름이 사야카였죠. なんでさ、さやかにしたの？意地が悪いね。誰に似たかな？ 이 대화에 숨겨진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는 셈입니다. 하치에는 아키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대범함까지 선보이는데 外国でしょ。楽しいみたいだよオーストラリア。夏休みも戻ってこなくてパパはちょっと寂しがってますけど 가출한 아키가 호주에서 유학 중이라며 아주 자연스럽게 넘겨버립니다. 아키가 밤에 업소를 다니며 동생의 이름을 쓸 정도니 분명 사이가 틀어질 만한 일이 있었겠지만 집을 나간 딸을 찾지 않고 유학 중이라고 둘러대는 것 또한 정상적인 가족은 아니죠. 린의 가족 역시 린을 찾지 않았습니다. 피로 이어졌지만 아키와 린의 가족을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키가 린을 예뻐한 것은 이런 공통점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少ないですけど。あ、そうですか。まあじゃあ遠慮なく。あれだね、また3枚だ。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가 특별해지는 순간이죠. 기껏 아키의 가족이 악역이고 하치에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빌드업을 잘 쌓아놓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돈을 세어가며 또 3만인가? 라고 비아냥대는 모습은 하치에가 매년 방문 때마다 돈을 받아왔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과연 아키를 데리고 있는 이유가 오롯이 인정에 의해서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단순히 피만 이어줬다고 가족이 아니다 라는 의문을 던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가족을 지나치게 포장하지 않는 거죠. 이후론 이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장면들의 반복이고 어디까지나 지금은 브로커 리뷰니까 조금 스킵해서 뒤로 가보죠. 이 돈은 하치에가 노안으로 사망한 뒤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하치에가 죽자 특수한 상황상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들은 하치에를 집안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치에의 짐을 뒤지다가 틀니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야! 入ればこんなだ。本当に13、14、15。 すげえ全部3万ずつだ 3만엔씩 든 봉투를 상자 속에 모아두고 전혀 쓰지 않았다는 아키를 돈 때문에 거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남과 동시에 죽은 가족의 돈을 털며 기뻐하는 오사무와 노부요의 모습이 씁쓸하게 부각되는 장면입니다. 영화 전체에 걸쳐 따뜻한 메시지가 깔려있을지언정 그걸 전달하는 방식은 냉혹하기 때문에 당장의 카타르시스는 덜하고 찝찝함이 기저에 깔립니다. 하지만 그걸 대가로 이야기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고 긴 여운을 남기죠. 따뜻한 메시지를 서늘하게 전달하는 이 줄타기야말로 고레에다 감독의 특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장면을 넘겨 엔딩으로 넘어가자면 이후에는 밖에서 기다려 라는 쇼타의 말을 무시하고 린이 쇼핑을 하려다 걸릴 위기에 처하자 쇼타가 광역 어그로를 끌며 도주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걸음으론 어른을 따돌릴 수 없었고 결국 쇼타는 붙잡히게 되죠. 오사무와 노부요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오지만 경찰이 연루되자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떠난 뒤 야반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히고 맙니다. 아빠의 본명은 에노키 쇼타, 엄마는 타나베 유코. 쇼타는 술집에서 일하는 유코의 손님이었고 폭력적인 유코의 남편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고 맙니다. あれは正当防衛でしょ殺さなかったら2人ともやられてたわけだしまあ判決ではそうでしたけどね 법적인 처벌은 면했지만 살인을 했다는 사실은 남았기 때문에 아마도 쇼타와 유코는 살던 지역을 떠나 이름을 바꾸고 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아이를 데려왔을 뿐 억지로 데리고 있던 것도 아니라며 항변해보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걸 유괴라고 부르기로 했다며 아이는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でもそれは優しさじゃないよね自分の夫を奪った家族からお金もらってたわけだし 아키는 전후의 사정을 모르고 하치에가 아키의 가족으로부터 꾸준히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만 전해 듣게 되고 みんなで荷物まとめて逃げようとしてるとこだったんだよ本当の家族だったらそんなことしないでしょう 쇼타 역시 가족이 쇼타만 두고 도망가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하치에의 시신을 유기한 일에 대해 시신 유기는 무거운 죄라며 알고 있냐고 추궁하는 형사에게 노부요는 捨てたんじゃない拾ったんです捨てた人っていうのは他に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 분명 하치에겐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내내 등장은커녕 연락 한 번 없는 사이죠. 누군가가 버린 걸 주었을 뿐이라는 노부요의 대꾸에는 형사의 질책에 대한 죄책감은커녕 조소마저 어려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며 죄책감은 없었냐는 질문에 오사무는 他に教えられることが何にもないんです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왜 자신의 본명을 따 쇼타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묻자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죠. 그리고 린은 ごめんなさいわお洋服買ってあげるからこっちおいでなんでおいで 영화 중반부 이런 장면이 있었죠. 欲しくないのなんで叩かない後で叩かない
가짜 가족 사이에서 사랑받던 린이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 마주한 건 또다시 학대였습니다. 노부요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감옥으로 가게 되고 쇼타는 어린이끼리 모여 지내는 시설로 들어가게 되며 그렇게 법적으로는 어떠한 접점이 없는 어느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부요의 요청으로 면회를 오게 된 오사무와 쇼타. 쇼타에게 노부요는 준비했던 말을 건넵니다. あんた拾ったのはね、松戸のパチンコ屋、はい、車は赤のビッツ、ナンバーは習志野。 이러려고 불렀냐는 오사무의 핀잔에도 담담히 웃으며 내가 원하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노부요. うちらじゃダメなんだよ、この子には。 그렇게 할 말을 끝내고 쇼타를 배웅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눈사람을 만드는 오사무와 쇼타. 이 시간이 계속되길 바라지만 쇼타는 내일이면 시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지막 밤. 父ちゃんさ、おじさんに戻るよ. 그리고 다음 날 쇼타를 배웅하는 버스 정류장. 僕わざと捕まったんだ. 그들이 처음 만난 날 일부러 붙잡힌 거라고 말하는 쇼타. 노부요는 빠친코의 주차장에서 차 안에 혼자 남겨진 쇼타를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린처럼 직접적인 학대 장면이 등장하지 않을 뿐 쇼타 역시 좋은 가정 환경에 놓인 아이였다고는 할 수 없겠죠. 노부요는 역부족이었다 말하지만 정말 그렇기만한 관계였을까요? 여기까지 어느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가족은 린과 쇼타, 아키의 사례를 통해 진짜 가족이 반드시 긍정적인 존재가 아님을 어필한과 동시에 어느 가족이 가짜라는 건 역시 마지막에 잔인할 정도로 흩어놓는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관객은 알고 있지만 극 중에서 아키는 하치의 진심을 알지 못했으며 오사무 역시 쇼타에게 아빠라고 불리지 못했습니다. 노부요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임이 후반에 밝혀지는데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는 모습을 보이지만 한 번도 엄마라 불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가짜 넥타이 핀을 소중하게 여기는 쇼타를 시작으로 풍속업소의 가짜 애정 관계에서 진짜 애정을 찾는 아키, 속임수인 마술로 아이들을 놀래키거나 가짜 미끼인 루어로 진짜 물고기를 낚는 낚시 등 가짜들이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례들이 등장하죠. 가짜가 진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가짜는 어디까지나 가짜죠. 하지만 가짜 미끼에 낚였다 한들 낚인 물고기가 죽게 되는 것은 진짜 사건이듯 누군가의 삶에선 그 가짜도 진짜 못지않은 어쩌면 진짜보다 더욱 진한 영향력을 남기도 한다는 게 어느 가족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일시적이나마 구원받는 것은 쇼타와 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니까요.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상식적이지 않은 구성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묻고 선과 악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에서 미혼모라는 쪽으로 조금 범위를 특정했을 뿐 어느 가족과 브로커는 많은 유사성을 띈 영화입니다. 비슷한 이야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한 번쯤 제목은 들어보셨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포함해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기존에도 이런 톤의 영화를 많이 찍어왔고 감독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영화의 메시지에 그대로 투영되는 건 역시 아주 흔한 일이에요. 일단은 브로커를 살펴본 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자, 이제 브로커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영화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지 않고 그 앞에 내려놓은 뒤 사라지는 소영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수진과 이영사는 제대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넣어놓고 한편으로 소영을 쫓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날 당직이었던 동수는 브로커였고 우성아 미안해. 연락처는 없어. 그럴 생각이 전혀 없구만.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 CCTV를 지우고 아이를 빼돌리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음날 소영이 돌아와 버리죠. 당연히 빼돌린 아이가 교회에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정황을 의심한 소영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동수가 소영을 상현에게 데려가 자처 지정을 설명합니다. 유괴라뇨?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 선이라고 해야 되나? 돈을 3등분하는 조건으로 소영은 합류하고 이를 미행하는 수진 일행까지 이렇게 두 차량의 기묘한 여행이 브로커의 시작입니다. 이 두 차는 각각의 세상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비상식과 상식, 비도덕과 도덕, 혼돈과 질서,
상현의 차는 트렁크 문이 잘 닫히지 않습니다. 주행 중에도 문이 열리는 통에 줄을 당겨서 문을 닫는 등 이 공간은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빼돌려 팔려는 상현과 동수, 그리고 아이를 파는 여정에 함께하는 친엄마 소영까지, 이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행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수진 일행은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먹을 것을 먹으며 안정적으로 잠복 근무를 섭니다. 거의 바퀴 달린 집이라고 봐도 무방한 안정감이죠. 그런 수진이 입에 담는 어떤 이유에서건 아이를 버리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역시 매우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림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1000만 원인 아이 몸값을 400으로 깎지를 않나, 그것도 12개월 할부로 내겠다는 고객에게 소영이 욕지기를 내뱉으며 협상을 결렬내면서 여행이 길어지고 인신매매 여행에 꼬마인 혜진이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차장에서 혜진이 문을 연 통해 모두가 쫄딱 젖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마법의 세차장이 이들의 인성마저 세탁해준 거죠. 반대로 수진 일행은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좋은 조건에 미끼를 놓습니다. 함정수사로 불법임이 작중에서도 언급됩니다. 세차와 함정수사 사건을 기점으로 펼쳐지는 의상의 변경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요. 다소 우중충한 레이스를 입고 아이섀도우를 그렸던 소영은 워터프루프가 아니었는지 아이섀도우가 없어지고 포근한 니트로 의상이 바뀝니다. 동수의 경우 자신이 자란 고아원에선 겉옷을 벗고 속마음이 많이 드러나는 캐릭터인데 세차장 사건 이후로 반팔 차림이 확연히 늘어납니다. 자신의 이름을 설아라고 소개했던 소영은 자신의 본명을 드러내며 이들에게 마음을 열었음을 표현하고요. 그런 모습만큼이나 이들의 사연이 하나둘씩 밝혀질수록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늘어가며 아기띠도 초반부터 가지고 있지만 불안정하게 안고 다니는 모습이 많은데 반해 후반부로 갈수록 아이를 안정적으로 메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이죠. 반면 수진은 계속해서 어두운 톤의 의상을 입고 있지만 그런 수진을 따르며 밝은 모습을 보였던 이 형사는 밝은 색, 어두운 색 혼합의 복장에서 함정수사 이후로는 어두운 계열의 옷으로 바뀝니다. 이 함정수사의 진행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 이 형사는 불법임을 강조하며 수사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만 소영이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지며 수사기간이 촉박해지자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내려는 수진에게는 이런 충고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모습을 지켜보는 관객에게도 의로운 경찰로 보이지는 않게 되는 거죠. 동수 일행은 거짓 정보가 담긴 질문을 던져 부부가 가짜임을 확인하지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며 너스레를 떨고 양부모 자격이 없는 자들을 비꼬아 넘길 뿐 함정 수사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브로커일의 경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가짜 입양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 풍경입니다. 즉, 영화가 진행될수록 아기를 내다 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상적인 그룹과 그런 그들을 막고 질서를 지키려는 정상적인 그룹이라는 명확한 대비가 점점 느슨해지며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경계의 느슨함은 그룹 내부에서도 벌어집니다. 상현, 동수, 소영, 우성, 그리고 혜진까지 이 5 중 진짜 가족이라고 할 만한 건 소영과 우성뿐이에요. 그런데 소영은 우성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안고 있는 장면조차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첫 협상에서 깽판을 놓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후 고아원 회식에서 아이가 계속 울자 듣다 못해 원장 부인이 나서서 애를 달랠 정도로 아이에게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니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단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협상을 방해한 것처럼 보일 뿐이며 초중반부에 소영이 우성과 가족 같아 보이는 순간은 우성의 기저귀를 갈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 단 한 컷뿐입니다. 반면 상현과 동수가 상품으로서 아이 돌보기를 시작해서 꾸준히 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며 더 가족에 가까운 인상을 주게 됩니다. 어느 가족에서 주리의 부모가 원치 않는 아이란 이유로 아이를 학대하고 반면 시바타 일가는 피로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충분히 가족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듯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말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진 지극히 타당한 고레에다 히로카즈스러운 상황들이죠. 문제는 브로커의 몇몇 지점들입니다. 아기 넘겨줘요. 당신 그 엄마라는 사람한테 돈 다 지불했어요.
첫 번째 이상한 지점인 소영의 배경 설정입니다. 소영은 가출해서 떠돌다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던 캐릭터입니다. 그러다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서 우성을 버리게 되었다는 게 후반부에 밝혀지는데 영화의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서인지 인신매매 이외의 이유로도 쫓기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아이의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이 첫 번째. 이렇게 사망한 남자의 아내가 남편의 핏줄이란 이유만으로 그 아이를 사들이기 위해 쫓는다는 설정인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어느 가족 역시 자극적인 설정이긴 했습니다. 주리와 아키의 부모는 아이가 사라져도 실정신고조차 하지 않는 부모였고, 쇼타 역시 빠친코에 정신이 쏠린 부모에 의해 방치되었다는 배경 설정이 있었죠. 주리의 경우 학대 가정이었다는 묘사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데다 그렇게까지 막장으로 보이지 않는 아키의 가정 역시 일본 특유의 체면 문화인 다테마에를 고려해보면 딸의 실종을 숨기는 것 정도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상황 설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로 이어진 이들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묻는 어느 가족의 메시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영의 설정은 그게 메시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브로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뽑으라면 그건 역시 베이비박스일 겁니다. 아이를 버리는 상황에 존재하는 사회적 그물망이 베이비박스고, 그 그물망의 허점을 이용해 아이를 판매하고 있는 게 상현과 동수잖아요. 인신매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쫓는 수진과 이 형사의 모습까지 그려지고 있는데, 작중 초반부에 이미 여긴 큰애들 놀이방이에요. 지금 19명의 아이들이 지내고 있고 모두 베이비박스에 버려졌고요. 이런 장면이 등장했죠. 베이비박스는 한국에 한해선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뻗어나갈 가지가 무궁무진하죠. 대부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과는 다르게 한국의 베이비박스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현재는 어떠한 법적인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양육 포기 의사를 밝히고 맡기는 보육원 등과는 다르게 합법이 아니며 임시로 맡겨진 시설인 베이비박스는 자체적으로 입양기간에 아이를 보낼 수 없습니다. 연락처도 없는 데리러 올게 같은 문구에 동수가 극혐하는 게 이런 이유에 기인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보육원에 출생신고조차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추가로 보내질 뿐인 게 현 베이비박스의 실태입니다. 여기에 친모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이 가능한 입양특례법의 존재가 더해지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 중 단 3%만 입양이 되고 97%는 시설로 간다는 기적의 결과물이 탄생합니다. 2003년 프랑스의 익명출산 제도가 인권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넓혀 자국 내 모든 산부인과가 베이비박스 역할을 하며 출산 전후 생활비 및 출산과 입양 비용까지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프랑스의 베이비박스와 한국의 베이비박스는 비슷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브로커의 첫 장면인 베이비박스 안에 아이를 넣지 않는 장면 역시 베이비박스 바로 앞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아이가 숨진 사례가 보도되는 등 이런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제작된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성매매 여성까지는 굉장히 좋은 설정이에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데다 미혼모에 아이를 키우지 못할 확률이 높은 배경이죠. 자신의 존재가 걱정되길 꺼려서 아이를 베이비박스 바깥에 두고 사라지는 것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버린 이유가 살인자니까 가 되는 순간, 일단 등장인물들 모두가 엮여있던 베이비박스라는 키워드는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사람을 죽였다는데 베이비박스가 제도화가 안 된다니 현행법의 어두운 단면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이 순간부터 이야기의 중심은 살인자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가, 모성애로 넘어가 버립니다. 돌아보면 전체적으로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던 어느 가족에는 분명 냉혹하지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사회의 단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JK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아키, 아이들에게 도둑질을 시키는 오사무, 친자식이 있지만 어느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상 독거노인인 하체.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지만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주리 역시 사회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학대의 증거가 여기저기서 발견됨에도 오사무가 발견하기 전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고, 아이가 사라져도 2달이나 신고하지 않던 부모에게 그대로 아이를 다시 돌려보냈으니까요. 이런 면모들이 세세히 담겨있기 때문에 남이 버린 걸 주웠을 뿐이라거나 낳았다고 다 부모냐는 노부요의 일갈이 울림을 갖게 되는 거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곱씹어본과 동시에 우리 사회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만들잖아요.
이 서늘함이 있기 때문에 고레다 감독의 영화가 가족이란 달코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유치하지 않은 영화가 되는 건데 논쟁의 여지가 있고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어느 가족의 노부요와 오사무와는 다르게 브로코는 이미 옳고 그름은 텄어요. 이런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우선을 뺏어가려고 그랬어.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 살인을 했다는 고백의 순간 이미 판결이 내려져버립니다. 소영은 옳고 그른지 구분해야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릇된 인물상 검은색의 캐릭터가 되어버리고 이야기의 범주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개인사로 축소되어 버리죠. 그렇게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닌 소영의 기구한 인생사를 나열하며 이런 인물도 수용할 것인가 하는 개인에 대한 동정의 문제로 빠지게 됩니다. 이 대환장 파티의 절정이 바로 이 장면이죠. 태어나줘서 고마워. 수영이도 태어나줘서 고마워. 표현 자체가 좀 오그라드는 건 일본식 어투를 번역하느라 그렇다 쳐도 버려진 고아인 등장인물들 사이에 단지 가족과 좀 불화가 있을 뿐인 상현이 껴서 태어나줘서 고마워 소리를 듣고 서로 눈물을 훔치는 기묘한 풍경. 이쯤 오면 이렇게 번듯하고 따뜻한 면모를 지닌 부부가 왜 불법 입양을 시도하는가, 혹은 평생을 보육원에서 보내느니 이런 식으로라도 입양을 성사시키는 동수와 상현이 썩 괜찮은 인물이 아닌가 같은 질문들 대신에 부창부수라고 부인이 저렇게 표독한데 죽은 남편은 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겠어. 이렇게 예쁜 아이유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까지 지녔는데 한 번쯤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같은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가 급격한 감정론으로 흘러가면서 무너지는 캐릭터가 수진과 상현입니다. 먼저 수진은 단순히 정의 구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집착에 가까운 이유로 소영을 쫓고 있음이 영화 전체에 걸쳐 묘사됩니다. 결혼 상대로나 그런 사람 딱인데. 아 진짜? 어떤 점이? 너 가질래? 자상한 남편을 두었음에도 굉장히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버릴 거면 낳지 말라고.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았어? 지웠어야 했다고? 아이를 생각한다면 그런 선택지도 있는 거 아니야? 낳은 뒤 버리는 선택을 한 소영을 탓하는 모습이 반복해서 잡히기도 하죠. 그냥 배두나 배우의 연기와 좋은 연출이 돋보이는 사실상 수진의 감정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좋아하는 영화의 OST라며 굳이 대사로 언급하는 이 곡은 폴 토마스 앤더슨의 매그놀리아 OST 와이즈업이란 곡입니다. 이건 처음에 네가 생각했던 결과는 아니지. 원한 걸 손에 넣었으니 가까스로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그건 멈추지 않을 거야. 네가 깨달을 때까지. 대략 이런 가사의 곡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9명의 주인공이 등장해 각자의 삶을 보여주는 방식인데 내용과 연관짓기에는 너무 지나가듯 언급되므로 OST의 가사 그 자체에 집중하자면 잘못된 선택과 죄책감에 대한 내용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를 버리는 것을 혐오하는 듯한 수진의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수진이 동수나 혜진처럼 버려진 고아 출신이거나 수진이 임신 중절, 낙태를 했을 경우. 노래 가사는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라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일행이 태어나줘서 고마워 란 대사를 하며 다독이는 영화에서 깨달을 때까지 괴로워하라는 가사가 나오진 않을 테니 낙태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되짚어보면 자상하지만 집에서 지내며 언제든 부탁하면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남편, 즉 이 집에서 가장 역할은 수진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중 수진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 보임에도 여성 청소년과 팀장직을 맡고 있는데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 임신과 출산은 치명적인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즉 커리어를 위해 낙태를 했고 그 죄책감을 일부 남편에게 돌리기 때문에 쌀쌀맞게 대하는 것이며 나머지 죄책감은 실적으로 메우려 한다고 보면 영화가 묘사하는 캐릭터의 행동 원리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런 배경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영화의 메시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영화였다면 이런 수진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설령 버리게 되더라도 낳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식의 접근 등이 가능했겠지만 이미 살인, 즉 소영의 범죄에 더 초점이 맞춰서 전개되는 이야기 덕에 수진의 배경은 소영에게 자수를 유도하고 아이를 맡아 길러주는 정도의 개연성으로 작용하는 데 그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개연성은 그저 인정이 많은 성격 정도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해요. 불필요한 설정까지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상현이 마음을 고쳐먹는 계기 같은 장면이 대신 들어갔다면
훨씬 자연스러운 전개가 되었을 테니 결과적으로는 러닝타임을 허비한 설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소영과 수진을 최중요 인물로 언급하며 더블 주인공에 가깝다는 발언에 비하면 많이 아쉬운 캐릭터죠. 상현은 이 영화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돈은 다음 주까지. 뭘 치킨집이나 해보려고 여기다가. 뭐 저 안 되겠으면 뭐 카지노 될까? 아닙니다. 다시 나갈 겁니다. 상현은 영화 초반부 카지노 때문에 생긴 빚이 있고 이 때문에 가게까지 넘겨줄 위기인 상황임이 명확히 묘사됩니다. 또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불임치료에 대해 잘 알아?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형은 깜빡 속았지만. 이런 대사를 통해 이들이 최소 1년 이상 이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 내내 꾸준히 등장하는 육아에 익숙한 모습 역시 그가 상당한 경력직임을 암시합니다. 빚에 쪼들리는 경력직 브로커. 이런 설정이 있으면 관객은 상현이란 캐릭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꾸준히 교회 봉사를 해왔고 고아 출신이기에 소영과 우성에게 감정이입할 동수의 대척점에 서서 감성보다는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줘야 마땅할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강조하는 영화가 마냥 상투적이지 않게 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캐릭터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설정에도 불구하고 상현은 냉혹은커녕 머릿속이 에버랜드 포시즌스 가든 꽃밭이에요. 다음 주까지 5천. 그리고 셔츠 좀 잘 좀 부탁해요. 일주일 후에 5천만 원을 갚으라며 피범벅이 된 셔츠로 협박당하던 인물이 세워라 내워라 아이에게 좋은 부모 찾아주자고 전국 일주를 하다 못해 마지막엔 일행을 위해서 태호를 죽이며 스스로 희생하기에 이릅니다. 이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영화 초반에 쌓아놓은 캐릭터의 설정이 전혀 의미 없어지는 장면이에요. 관련 묘사가 없진 않습니다. 상현이 딸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선물로 준비해간 인형을 돌려받는 데다 이제 아이가 생길 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전원까지 전해듣게 됩니다. 마지막에 허망한 표정으로 아가방을 바라보는 모습은 이제 상현에겐 더 이상 가족이 남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죠. 그럼에도 왜 상현의 살인이 납득이 가지 않는가? 영화 전반에 걸쳐 쌓아온 캐릭터의 심경 변화를 너무 짧고 모호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거부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앞으로도 유나의 그 아빠니까. 진짜? 비록 다시 부인과 합칠 가능성이 없어도 여전히 아빠임을 어필합니다. 그가 사랑받는 입장은 아닐지언정 소영이 우성의 엄마이듯 상현 역시 지켜야 할 가족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셈이죠. 이 정도의 연출 후에 소영을 위해 살인까지 불사한다? 차라리 동수였다면 모를까 상현과는 어울리지 않는 전개죠. 캐릭터의 설정과 이야기의 전개가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체오프의 총이란 이론이 있죠.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은 모두 무자비하게 버려야 한다. 첫 번째 장에서 벽에 총이 달려있다고 하면 두 번째 장이나 세 번째 장에서는 총이 반드시 발사되어야 한다. 쏘지 않을 총이라면 없애는 것이 옳다. 즉 가공의 이야기에서 굳이 분량과 시간을 할애해 특정한 떡밥을 뿌렸다면 뒤의 이야기에선 이 떡밥을 회수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필모그래피를 탄탄히 채워온 고레에다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모를 거란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습니다. 어느 가족만 보더라도 곳에 다양한 목선들을 뿌려놓고 후반부에 회수하는 모습은 가히 경이로울 정도거든요. 단지 브로커에 한해선 이 체오프의 총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영화의 핵심적인 이야기와는 관련이 였거나 아예 무의미해지는 설정들이 러닝타임을 소모하는데 하필 그게 전개에 큰 영향을 주는 두 인물의 설정이다 보니 결과적으론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남느냐? 동수의 트라우마 극복과 소영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날 버려야 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뜻밖의 여정을 통해 옛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 전통적이지만 늘 통하는 카드죠. 단지 이런 결론으로 향할 것이었다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이비박스와 관련되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야기. 연결고리가 아예 없진 않지만 영화의 결론을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장면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무미건조하고 염세적인 톤으로 전개되는 초중반과는 괴리감이 들 정도의 감상적인 후반부 덕분에 이들의 회복과 성장에 몰입할 만한 좋은 환경이 갖추어진 영화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살짝 과장해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Well, that's okay, Charlie. That was all right. Good job. 이 장면에서 위플래시가 그냥 끝난다면 어떨까요? Rusher? Or are you a dragger? Or are you gonna be on my fucking time? 이러던 양반이 자신을 엿먹인 제자의 음악 인생을 끝장낼 카네기 홀의 캐러밴 장면 없이 그냥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교육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지 않냐며 훈훈한 미소를 만면에 띈 채로요. 플래처 교수의 훈훈한 개심이 상식적으로 잘못되거나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단지 그동안 영화가 보여줬던 분위기와 전개와는 사뭇 다른 방향성이기 때문에 영화 내적으로 관객을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한 작품이 되겠죠. 총평으로 마무리하죠. 브로커는 보편적으로 못 봐줄 만한 영화까지는 아닙니다. 감독의 빼어난 특장점이 사라졌을 뿐 여전히 화면은 미려하며 감정의 기복이 강렬한 기존 한국 영화들과는 차별화된 담백한 톤의 매너는 흔치 않은 특색이죠.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에선 베이비박스가 합법이 아닌 특수한 상황상 이를 이용한 아기 브로커는 정말 시사할 바가 많은 주제입니다. 단지 살인을 저지른 탕아의 회개라는 이야기로 소모되기엔 너무 안타까운 주제죠. 모성애라는 성욕을 방패 삼아 내세우고 있는 이상 이걸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JK 비즈니스나 독거노인 등을 다뤘던 어느 가족보다도 한층 더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고 불편한 주제를 가져온 만큼 그 반감을 상쇄할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었어야 하는데 영화에서 그런 면모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엔 여운 대신 찜찜함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뿐이죠. 결론을 짓자면 보편적으론 범작 이상은 되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필모에 있어서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어느 가족과 비교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하위 호환에 가까운 작품이에요. 덩케르크나 테넷이 왜 다크나이트만큼 대중적이지 못하냐 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잣대겠지만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다크나이트에 비해 너무 폼이 떨어졌다면 아무래도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